범죄학에서 연쇄 범죄자들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로 시민들의 마음에 공포를 퍼뜨리는 인물들이다. 경험에 따르면 그러한 인물들은 때때로 불건전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무자비한 추적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현대의 법 집행관들은 그들의 업무를 상당히 수월하게 해주는 첨단 기술의 전체 무기고를 갖추고 있다. 오늘날 이것은 수사관들이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온 수수께끼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사 결과는 때때로 법 집행기관의 가장 대담한 가설을 뛰어넘는다. 이 이야기는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작은 도시 타코마에서 1986년 봄날에 시작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1973년 6월 7일에 태어난 미셸라 웰치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2명의 어린 자매들인 안젤라와 니콜과 함께 타코마에서 살고 있었다. 운명이 그렇게 배치한 것인지 가정의 아버지는 더 이상 없었고 모든 걱정이 어머니의 어깨에 떨어졌다. 3딸과 홀로 남겨진 미셸라의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 환경에 직면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품위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녀의 전문성 덕분에 여성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좋은 직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급여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작은 저축도 가능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그녀는 보모를 고용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3딸 모두에게 피아노 레슨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미셸라는 특히 음악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생기 넘치고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주목한 또 다른 특성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용감했고 때로는 너무 용감했다. 이제 10대의 문턱에서 그녀의 다음 생일까지는 단지 몇 달만 남았다. 그녀 나이의 많은 사람들처럼 미셸라는 더 많은 독립성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에게 자신이 이미 충분히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서 어린 자매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성인 없이 자매들을 공원에 데려갈 수 있는 허락을 요청했다. 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설득당했고 소녀들이 독립적으로 공원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1986년 3월 26일의 봄날은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일하러 갔고 미셸은 자매들과 함께 외출 준비를 했다. 젊은 여성에게 이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아침에 모두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어린 자매들이 옷을 입는 것을 도왔다. 계획은 공원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10시경에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타코마의 문화센터인 퓨젯 공원 방향으로 갔다. 도시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그곳은 단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탄 아이들에게는 몇 분 거리였다.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었다. 그들을 음악학교로 데려다줄 보모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와야 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였지만 언니가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당시 공원은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집들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외출은 오래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들이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딸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공원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조금 놀았는데 미셸이 갑자기 집에서 아침 식사 상자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서 바로 식사를 하고 싶었다. 어린 자매들을 배고프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빨리 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11시경에 그녀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자매들에게 놀이터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했다. 미셸이 없는 동안 어린 자매들은 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갔다. 그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안젤라와 니콜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언니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미셸의 자전거가 그들의 것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녀가 이미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자매들은 미셸이 그들을 찾으러 갔다고 생각했거나 그들을 제자리에서 찾지 못했을 때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아침 식사 상자가 피크닉 벤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셸이 집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했고 그들은 그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조금 먹었지만 그들의 자매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비밀 호출이 있었고 그들은 미셸을 부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원에 머물며 계속 그녀를 불렀다. 기본적으로 젊은 여성들은 공원 지역에서 혼자 감독 없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오늘날과 같은 어디에나 있는 감시 카메라도 없었다. 안젤라와 니콜은 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미셸이 그들을 놓쳤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소녀들은 공원의 정문으로 향했다. 그들은 화장실에 간 것 때문에 서로 놓쳤을 것이라고 농담까지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매들은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음악 수업 시간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보모는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던 그녀는 차를 타고 공원으로 갔다. 안도하며 여성은 정문에서 안젤라와 니콜을 찾았지만 미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보고를 들은 후 보모는 자전거들과 그들이 남겨진 장소를 조사했다. 세 사람 모두 미셸을 오랫동안 불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내 보모는 직장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알렸다. 걱정된 여성은 긴급히 휴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12살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은 처음에 상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이 나이의 소녀가 단순히 성인의 부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하러 갔을 수도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친구를 만났고 대화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걱정하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노력했고 딸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하지만 여성은 이것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은 미셸에게 매우 중요했다. 책임감 있는 소녀는 자신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린 자매들을 오랫동안 혼자 둘 수 없었다. 어머니는 확신했다. 딸에게 무언가 일어났고 잃을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의 끈질긴 요구 후에 경찰관은 마침내 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경찰은 즉시 미셸을 찾기 시작했고 공원에 집중했다.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탐지견과 함께 여러 경찰관 그룹이 도착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작전에 포함되었다. 어머니도 수색에 참여했고 보모는 어린 소녀들과 함께 머물렀다. 여성은 딸을 빨리 찾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셸이 단순히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마도 타박상을 입어서 독립적으로 놀이터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소녀가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장을 조사한 수사관들은 덜 낙관적이었다. 그들은 미셸이 돌아온 후 놀이터가 비어있는 동안 공영에 빠지고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불행히도 어머니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정경에 탐지견과 함께 경찰관들이 공원의 외딴 길에 도달했는데 그곳에는 최근에 사용된 화덕이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발견물을 조사하고 이것이 범죄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들과 함께 전체 지역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범인이 아마도 그것을 가져가서 다른 곳에서 처분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이 끔찍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여성은 큰딸에게 독립성을 보여줄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비극으로 끝났다. 아마도 어린 소녀들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우연히 위험을 피했고 범인의 주의를 끌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들은 지역 공동체를 뒤흔들었다. 사건의 성격은 도시에 극도로 위험한 사람이 있고 아직 자유롭다는 것을 시사했다. 미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은 주민들을 충격 상태에 빠뜨렸다.
이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아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찰은 시민들의 문의로 쇄도했다. 사람들은 법 집행기관의 범인을 가능한 한 빨리 체포하여 도시의 평온을 되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너무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대중에게 용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같은 날 실종자의 13살 그부가 수사관들에게 왔다. 그녀는 아침에 미셸을 어린 자매들과 함께 공원에서 보았다고 보고했는데 그들이 떠나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소녀는 또한 멀리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낯선 사람이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무관한 관심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불행히도 젊은 목격자는 가능한 위험에 대해 친구들에게 경고할 수 없었는데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언 덕분에 추정 범인의 상당히 상세한 초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몽타주는 수사의 유일한 실질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림이 공개된 후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날 아침 조깅을 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퓨젯 공원에서 단지 5km 떨어진 인근 포인트 디펜스 공원에서 훈련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몽타주와 매우 유사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 순간에는 낯선 사람의 행동이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증언은 추정 범인이 우연히 소녀들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양한 공원들을 방문하여 잠재적인 목표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미셸라 사건의 수사는 거의 반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그 당시의 범죄 수사 기술적 가능성은 제한적이었고 경찰관들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했다. 증거도 용의자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5달 후 포인트 디펜스 공원에서 유사한 상황해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 1973년에 태어난 학생 제니퍼 바스티안이었다. 그녀도 가족과 함께 타콤에 살고 있었다.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깊이 충격에 빠뜨렸다. 사회는 법 집행기관이 또 다른 사람의 실종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제니퍼는 생기 넘치고 활동적인 젊은 여성으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다양했다. 승마와 춤부터 체조까지. 특히 그녀는 자전거 타기를 사랑했다. 자전거 여행은 그녀에게 단지 즐거움뿐만 아니라 지구력을 훈련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제니퍼는 스포츠를 열정적으로 좋아했다. 1986년 8월 4일에 그녀는 다시 훈련을 위해 길을 떠났다. 점심 식사 후 14시 30분경에 그녀는 공원으로 갔다. 보통 그녀는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탔지만 이번에는 친구가 그녀와 함께 갈 수 없었다. 제니퍼는 부모에게 메모를 남겨서 하루 종일 공원에서 보내고 18시 30분에 돌아오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그녀는 집에 오지 않았다. 걱정된 부모들은 먼저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니퍼는 매우 사교적이었고 자발적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를 방문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친구들 중 누구도 젊은 여성을 보지 못했다. 그 후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사건을 기억한 법 집행기관은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호출에 응답했다. 수사관들은 제니퍼의 실종 상황과 미셸의 이전 사건 사이의 유사점을 주목했다. 주요 수색 노력은 제니퍼가 자전거를 타려고 했던 공원에 집중되었다. 도착한 경찰관들은 작전에서 특별히 훈련된 개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퓨젯 공원보다 훨씬 큰 광활한 공원 면적이 과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제니퍼의 부모들이 수색 장소에 와서 탐지견의 작업을 위해 딸의 개인 물품들을 제공했다. 수사관들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발 달린 조수들은 그날 실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질문받은 목격자들은 18시경에 공원 길 중 하나에서 제니퍼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지만 특별한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사건에 대한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다. 대중은 불안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과 미셸과의 최근 사건 사이에 평행선을 그었다. 도시에는 특정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가능한 범인에 대한 불안한 소문들이 돌았다. 미디어의 호출 후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색 작전에 합류했다. 실종자의 부모들은 제니퍼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공식적으로 호소했다. 뉴스 보도를 본 후 5달 전에 일어난 비극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던 미셸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연락했다. 그녀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고 상황의 가능한 반복에 대한 소식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깊이 타격했다. 그녀는 제니퍼 부모들의 감정을 이해했고 가족을 지원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년도 안 되어 그녀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이 시기에 수사관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제니퍼가 아마도 친구들과 함께 떠났거나 가능한 가족 문제로 인해 떠났을 수도 있다고 희망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추측이었고 더 낙관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였는데 그런 행동이 실종자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행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상황은 8월 26일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날 한 남자가 경찰서에 연락했는데 그는 공원의 인적이 드문 길에서 아침 조깅을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숲의 외진 한 모퉁이에서 강하고 불쾌한 냄새를 감지했다. 냄새의 원천을 스스로 조사하지 않고 하지만 제니퍼의 최근 실종을 알고 있어서 그는 집에 돌아간 후 즉시 수사관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수사관들은 지정된 공원 부분에 즉시 도착했다. 하지만 냄새의 원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판명되었다. 수색이 이미 이틀 동안 중단 없이 계속되었을 때 경찰은 숲의 밀집한 부분에서 보행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불안한 발견을 했다. 근처에서 학생의 자전거도 발견되었다. 발견물은 작은 움푹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고 낙엽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다. 정확히 그래서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까지 더 일찍 발견될 수 없었다. 발견물의 상태로 인해 즉각적인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제니퍼의 부모들을 신원 확인을 위해 초대했는데 사전의 발견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즉시 딸이 집을 떠날 때 입고 있던 옷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제니퍼가 원치 않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니퍼가 절망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는 단순히 범인에게 저항할 충분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물론 이 세부 사항들은 대중에게 새로운 충격이었다. 가장 어두운 추측들이 확인되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건과 미셸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보았다. 두 사건 모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탔던 공원에서 일어났다. 일부 세부 사항들이 달랐지만 에피소드들은 매우 유사했다. 게다가 둘 다 외모가 비슷해 보였다. 네, 같은 유형과 나이,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소녀들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지역 가족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한때 낮은 범죄율을 가진 조용한 도시였던 곳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고 사람들은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대중은 법 집행기관에 압력을 가하며 가능한 한 빨리 범인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의류 조각과 생물학적 샘플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는 예상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유전 물질 분석 기술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다. 범인의 빠른 체포에 대한 기대는 수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늘어졌다. 2008년 가을에 타코마 경찰서에 오래된 미해결 사건들을 조사하는 부서가 설립되었다. 이 시점에서 DNA 조사, 유전 계보학, 표현형 분석 및 기타 첨단 범죄 수사 기술의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혁신들이 수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많은 신비한 사건들의 빛을 비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2013년에 마침내 미셸과 제니퍼의 실종과 관련된 27년 전 사건들의 차례가 왔다. 수사관 린지 웨이드가 사건을 맡았고 그것에 대해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다. 린지가 실종된 소녀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타코마에서 자랐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당시 그녀는 그들과 거의 같은 나이였다. 수사관은 자신이 그들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모든 년들 동안 린지는 위험한 범인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어딘가 근처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20년 이상 동안 그는 정의를 피할 수 있었다. 이제 최신 수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린지는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과거의 이 끔찍한 사건들은 린지가 법 집행관의 길을 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어린 나이부터 그녀는 범죄학에 대한 열정을 개발했고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꿈을 꾸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은 일반 순찰 경찰관에서 수사관까지의 긴 길을 걸었고 수많은 조사에서 일했다. 하지만 두 학생의 실종에 대한 수수께끼는 그녀의 생각을 놓아주지 않았다. 린지와 그녀의 팀의 노력 덕분에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법 집행기관의 주의를 끈 2,300명의 남성들의 광범위한 목록이 작성되었다. 그들 모두는 1986년에 범행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 목록에는 실종 당일 근처에 있었거나 소녀들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흥미롭게도 경찰관들은 사건이 일어난 해에 범행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그것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물건들은 진보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보관되었다. 마침내 범행 현장에서 유전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놀라게 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원래 수사관들은 상황의 유사성 때문에 모든 것 뒤에 한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집된 샘플들의 검사 결과 프로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20년 동안 똑같이 극도로 위험한 두 개인이 타코마의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적적으로 다른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범인들이 이사를 가서 다른 도시에서 활동했을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얻어진 유전 프로필들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불행히도 수사관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끝났다. 샘플들 중 어느 것도 이전에 등록된 범죄자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2,300명을 수동으로 검사하는 것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린지는 용의자들의 범위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든 설명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제외시켰다. 이것은 과제를 상당히 단순화했다. 결국 테스트의 우선순위로 지정된 160명이 남았다. 그들 대부분은 과거의 다양한 범죄로 책임을 진 사람들이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유전 계보학 방법들로 눈을 돌렸다. 기존 DNA 프로필의 분석이 관련 가능한 사람들의 친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불행히도 이 접근법은 미셸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제니퍼의 상황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계보학 전문가들은 제니퍼의 실종과 관련된 사람이 다음 성씨들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의심했다. 나마, 홀브룩, 스미스 또는 워시번. 결국 단 하나의 일치가 있었다. 로버트 워시번이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전에 이 사건의 용의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워시번은 증인으로 활동했고 첫 번째 젊은 여성인 미셸의 실종 후 공원에서 목격된 의심스러운 남자에 대해 경찰에 보고했다. 워시번이 이전의 사건에서 언급된 그 조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상황은 수사관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제기했다. 이 순간부터 두 번째 젊은 여성의 실종에 대한 수사 틀 내에서 첫 번째 사건의 주요 인물이 나타났는데 법 집행기관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 사건들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생겼다. 2016년까지 수사관이 작성한 목록에서 남은 160명의 남성들로부터 DNA 샘플 수집이 계속되었다.
과정은 오래 걸렸다. 실험실은 한 번에 약 20세트씩 배치로 분석을 처리했다. 아직까지 일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언젠가 이것이 수사의 돌파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각 샘플을 체계적으로 계속 검사했다. 2018년 5월에 린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 반대편에는 오래된 사건을 맡은 새로운 수사관 진 밀러가 있었다. 밀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두 비극적인 사건 이후 거의 32년 만에 마지막 18개 샘플에서 일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제니퍼의 실종에 로버트라는 어떤 사람의 관여를 가리켰다. 공원에 조깅하는 사람으로 불렸던 바로 그 증인이었다. 어떤 이유로 그는 이전에 검사되지 않았다. 이제 로버트는 60세였고 사건 당시에는 아직 매우 젊었다. 그는 타코마에서 자랐지만 사건 후 일리노이로 이사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범죄 이력이 없었다. 모든 면에서 그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보였다. 이사 후 로버트는 관계를 시작했고 결혼했으며 부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딸을 얻었다. 결혼은 깨졌지만 로버트는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모든 면에서 딸을 지원했다. 모든 지인들이 로버트를 근면하고 조용하며 친근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이 평판은 의심받게 되었다. 2018년 5월 11일에 로버트 워시번이 체포되었다. 그에게는 제니퍼 바스티안 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제기되었다. 신문 중에 로버트는 매우 긴장했고 그의 모든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보았다. 그의 행동은 비밀을 가진 사람의 전형으로 보였다. 분명히 체포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많은 년이 지난 후에 과거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버트는 혐의를 부인했고 DNA 일치를 오류라고 불렀다. 물론 모든 것이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번 검사되었다. 미셸의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로버트의 체포 한 달 후 모든 160명의 남성들에 대한 DNA 분석이 완료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미셸의 실종과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경찰은 DNA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연락했다. 연구자들은 첨단 DNA 분석 및 계보학 방법을 적용했고 이를 통해 잠재적 용의자의 범위를 두 형제로 좁힐 수 있었다. 이제 비교를 위해 그들의 유전 물질을 얻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단순히 샘플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했다.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수사관들은 계략을 사용했다. 형제들이 감시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냅킨을 사용하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분석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이것은 그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거하고 수사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결과는 미셸의 실종과 관련된 사람의 프로필과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66세의 게리 찰스 하트만이었다. 첫 번째 사건 당시 그는 34세였다. 놀랍게도 로버트와 마찬가지로 그는 존경받는 시민으로 여겨졌다. 그는 법과 문제가 없었다. 게리는 정신과 클리닉에서 의사로 수년간 일했으며 그곳에서 그의 침착함과 신중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환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그의 주변 누구도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2018년 6월 20일에 게리는 미셸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로버트 사건의 법정 심리가 2019년으로 예정되었다. 재판까지 그는 보석 가능성 없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몇 달 후 그는 예상치 못하게 진술을 바꾸고 제니퍼의 실종에 자신의 관여를 인정했는데 아마도 형량 감경을 희망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다른 혐의들은 부인했다. 수사관들의 견해로는 로버트는 아마도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결국 그는 27년의 자유박탈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로버트가 미셸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니퍼의 실종 몇 달 전에 증인 목록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자신이 관여하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나타나고 싶어 했다고 의심했다. 아마도 이 사건이 그에게 너무 강한 인상을 주어서 유사한 행동으로 이끌렸을 것이다. 이것은 사건들의 다소 다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로버트는 게리가 보여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았다. 로버트 자신은 이러한 추측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게리 하트만에 대한 법정 절차는 2022년 3월에 열렸다. 변호 측은 로버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면서 피고인을 무죄로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변호사는 조사 수행과 증거 수집에서 가능한 오류들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확고했다. DNA 프로필의 일치는 우연일 수 없었다. 성공하지 못한 후 변호 측은 전술을 바꾸고 사건 당시 하트만의 정신 상태에 집중했다. 그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마도 중요한 단계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게리는 오랫동안 중독과 싸웠는데 이것이 그의 정신적 균형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재판 끝에 하트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를 얻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어들은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게리 하트만에게 26년 반의 자유박탈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고백을 고려하더라도 이 형벌이 불충분하다고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게리의 행동이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는 것에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두 위험한 범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2019년 5월에 제니퍼와 미셸의 이름을 딴 새로운 법안이 제시되었다. 젊은 여성들의 부모들은 워싱턴주에서 DNA 수집 가능성을 확대하는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로부터 DNA 샘플을 의무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적절한 대우와 관련된 범죄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1999년 9월 9일 롱아일랜드 경찰은 한 우려하는 사람으로부터 집 지하실에서 정체불명의 유골이 들어있는 오래된 통을 발견했다는 우려스러운 신고를 받았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우려하는 집주인 로널드 코엔을 만났다. 그는 최근에 집을 팔고 짐을 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모든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구석에 55갤런 용량의 크고 더러운 통이 큰 라벨과 함께 서 있었다. 부착된 쪽지에는 통이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고 무게와 화학 표시 때문에 운반을 위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체 직원들이 통을 밖으로 가져왔다. 코엔은 그것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뚜껑을 열자 불쾌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다. 표면에서 그는 한 손과 하이힐 여성 신발을 보았다. 모든 것이 다양한 재료와 끈적한 녹색 화학물질로 덮여 있었다. 코엔은 이 집에서 9년 동안 살았지만 이 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남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년 이상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내내 이 통이 지하실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집주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건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지하실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철저히 조사했다. 하지만 탱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졌고 지문을 찾을 희망은 거의 사라졌다. 수사관들에게 유일한 단서는 탱크 자체와 그 내용물이었다. 탱크는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이 처음 주목한 것은 그것이 완두콩 크기의 작은 검은색과 흰색 플라스틱 구슬로 완전히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내용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구슬들을 몇 시간 동안 제거해야 했다. 탱크의 뚜껑이 닫혔을 때 분명히 내부의 산소가 고갈되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미라화되었다.
내용물을 제거한 후 그것이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를 한 여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의 키는 약 150cm였고 나이는 25세에서 35세 사이로 추정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두 앞니에 있는 금니였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충전재가 중앙 아메리카의 전형적이라고 추정했으며 이는 그녀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을 시사할 수 있었다. 여성은 인조모피 표범 코트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러한 의복 스타일은 60년대와 70년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또한 그 여성은 임신 8개월이었다. 탱크 바닥에서 수사관들은 액체와 페인트의 혼합물로 밝혀진 끈적한 녹색 액체를 발견했다. 탱크 내부에서 그들은 또한 핸드백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노트북, 화장품 세트,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은퇴한 의사의 명함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었다. 조사에서 또 다른 특이한 발견이 있었다. 잎이 달린 플라스틱 줄기. 이 물건은 나중에 사건에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방에는 신분증이 없었지만 노트북이 있었다. 노트북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많은 기록이 번지거나 읽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보 복원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넘겨졌다. 전문가들이 노트북의 기록을 복원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지난 10년간 실종된 모든 라틴 아메리카 여성 사건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떤 사건도 발견된 여성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불행한 여성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보통 수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시작한다. 누구와 친구였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경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통이 발견된 집의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 집은 1959년에 지어졌고 지난 30년간 4명의 소유주가 바뀌었다. 통을 발견한 남자 이전에는 3개의 다른 가족이 그 집에 살았다. 모두 부유했고 자녀가 있었으며 법적 문제가 없었다. 수사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집주인 중 누구도 그런 통을 지하실에 보관했을 가능성은 낮았다. 일시적으로라도. 사건 파일을 검토하면서 수사관은 모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 자체에. 그의 주인은 통의 표시에 집중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롬, 뉴저지라고 되어 있었다. 롬이 통 제조 공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후 수사관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공장으로 갔다. 공장 직원 중 한 명이 연방 규정에 따라 제조된 모든 용기는 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중 많은 것들이 위험한 물질 저장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표시는 용기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용기의 각 숫자는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55는 용기의 용량을 나타낸다. 55 갤런. 숫자 3은 용기의 벽 두께를 나타내며 3mm이다. 숫자 63은 용기가 1963년 3월에 제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용기에 부착된 녹색 스티커에는 이전에 공장에서 이러한 용기를 구입했던 화학회사의 로고가 있다. 수사관은 이 화학회사가 1970년에 새로운 소유주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이 용기에서 나온 녹색 페인트의 생산이 같은 해에 중단되었다고 보고했다. 통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구슬은 장난감, 의자, 장식용 꽃과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 정보는 수사에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통과 관련된 사건은 1963년 이후에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설명된 사건들은 녹색 페인트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통이 제조된 70년대의 것이다. 아마도 범인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했거나 이 녹색 페인트가 사용된 그런 곳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후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노트북 분석 결과를 받았다. 현대 적외선 기술로 노트북 페이지의 정보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거의 사라진 기록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 신원의 해독이 수사관들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 표지 안쪽에서 그들은 A라는 글자가 앞에 붙은 번호를 발견했다. 아마도 그 여성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고 이 번호가 그녀의 등록 번호였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이민자가 고유한 번호를 받는다. 수사관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후 그는 해당 번호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1966년 8월에 엘살바도르에서 25세의 나이로 도착한 레이나 안젤리카 마르킨이라는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레이나의 신원은 1960년의 사진과 그녀의 이름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관들은 레이나의 미국에서의 목표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없었지만 누가 그녀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사관은 아이리나의 노트북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단서를 찾았다. 마지막 전화는 맨하탄 섬유지구의 한 회사 연락처였다.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만나서 사건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보였다. 수사관이 왜 그녀에게 접촉했는지 설명하자 그녀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만날 것에 동의했다. 케이티 안드라데가 사진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고 조용히 속삭였다. 세상에, 그녀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네요. 옆에 서 있던 수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케이티는 30년 넘게 마음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먼 1967년에 케이티는 뉴욕 맨하탄의 한 가톨릭 교회에서 처음 레이나를 만났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친숙한 억양을 들었을 때 케이티는 다가가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엘살바도르 출신이세요? 레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저도요. 케이티가 기쁘게 외쳤다. 그렇게 공통의 고향으로 연결된 그들의 친밀한 우정이 시작되었다. 레이나는 케이티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혼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품고 작년에 뉴욕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 그녀는 시내의 한 공장에서 일했고 가톨릭 소녀들의 집에서 살았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이나는 항상 미소와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했다. 레이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존경받았다. 매일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여자친구들과 만나 그날의 소식과 사건들을 논의했다. 특히 자주 레이나는 자신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이름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비밀로 했다. 이 남자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지만 어느 날 레이나는 수사관 케이티에게 그녀의 남자친구가 결혼했고 그들이 특정한 날에만 만날 수 있다고 고백했다. 케이티는 친구를 매우 걱정했고 종종 조심하라고 조언하며 경고했다. 그런 관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레이나는 차분히 답했다. 저는 이미 아이를 기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아내를 떠나고 우리를 위해 아파트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신비한 남자는 약속을 지켰다. 아파트를 빌린 후 그는 라이나가 일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의 건강과 그들의 미래 아이의 건강을 걱정했다. 반면 케이티는 진짜 이유가 그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도 라이나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나와 케이티는 주간 연락을 유지했다. 라이나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케이티가 직접 연락했다. 라이나는 항상 만족스러워 보였고 케이티에게 행복하게 그녀의 남자친구가 곧 아내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그녀의 남자친구는 라이나를 의사에게 데려가고 그녀를 돌보고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케이티는 친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근무가 끝날 무렵 케이티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다. 케이티는 전화를 들고 친구 레이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눈물을 통해 레이나는 그녀의 연인의 아내를 만났다고 말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헛된 일을 했다고 말했고 그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반복했다. 임신 8개월째,
파트너가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지친 레이나는 모든 것을 직접 말하기로 결정했다. 조금 진정한 후 그녀는 케이티에게 이미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진실을 말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녀의 연인이 레인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행동에 매우 불만을 표시했다. 케이티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친구에게 달려갔다. 케이티가 레이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들어가서 친구를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케이티가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시선은 즉시 부엌 바닥에 놓인 신발에 갔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아직 따뜻한 요리가 있었다. 걱정이 된 케이티는 즉시 경찰서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사건 발생 후 너무 적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임신한 연인과 함께 남자들이 사라지는 사례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여성을 찾는 데 자원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케이티는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확신했다.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녀는 지치지 않고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레인에 대한 걱정이 케이티를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고 그녀는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고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녀의 친척들과 연락처가 없어서 케이티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그 이후로 케이티는 레이나에 대해 더 이상 듣지 못했지만 항상 친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다. 수사관들이 케이티로부터 레이나가 이전에 살았던 가톨릭 고아원의 주소를 얻은 후 그들은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문서에서 레이나가 그곳에서 일정 시간 살았다는 것이 나타났고 그녀의 도착과 떠난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케이티에 따르면 레이나는 임신 2개월 또는 3개월에 고아원을 떠났고 그녀는 8개월에 발견되었다. 따라서 레이나가 1967년 3월 또는 4월에 통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케이티의 정보 덕분에 수사관들은 또한 레이나가 결혼한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통이 발견된 집의 이전 새 소유주와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문서 조사 결과 통이 보관된 집 부분이 집의 원래 계획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증축 부분은 1981년에야 건설되었다. 이는 통이 이때 지하실로 들어왔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사관들은 누가 이 증축을 수행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수사관들은 집의 두 번째 소유주인 스탠 밀러에게 집중했다. 밀러는 1972년에 집으로 이사 왔고 즉시 불법 증축에 대해 알았다고 보고했다. 1981년에 그는 모든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또한 통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건설 작업 후 남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그 이전에 집에 살았던 하워드 아렌스와 이야기하라고 조언했다. 수사관들은 하워드 아렌스가 레이나가 통에 들어간 시점에 40세였고 결혼했으며 세 자녀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가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여겨졌지만 수사관들에게 한 가지 상황이 눈에 띄었다. 그의 경력 성공은 그를 플라스틱 제품 회사의 파트너로 만든 장인과 관련이 있었다. 컨테이너 바닥에는 녹색 페인트와 플라스틱 잎이 있었다. 그러한 재료와 인공꽃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던 집의 첫 번째 소유주가 제품을 염색하기 위해 이 페인트를 사용했다. 윌킨스는 이 공장에서 장인과 엘빈 하우프트만이라는 동료와 함께 거의 20년간 일했다. 회사가 1972년에 문을 닫았을 때 그는 시카고의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주했다. 수사관들은 윌킨스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향했지만 먼저 그들의 추정을 확인하고 또한 플로리다에 살고 있던 그의 전 파트너 샨타누와 만나기로 결정했다. 말킨에게 컨테이너를 보여주자 그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며 말했다. 네, 그런 컨테이너들은 녹색 페인트 보관에 사용되었어요. 그는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된 구슬들도 알아보았다. 수사관들은 그의 전 파트너에 대한 질문으로 하우프트만에게 접근했다. 하우프트만은 하워드가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빈스가 긴 검은 머리와 금리를 가진 젊은 라틴 아메리카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수사관들은 그것이 레이나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우프트만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공장에서 약 1년간 일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 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우프트만은 또한 이상한 사건을 기억했다. 한번 화난 집주인이 뉴저지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하워드가 레지나를 위해 아파트를 빌린 곳이었다. 집주인은 하워드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길거리에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하우프트만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즉시 차에 타고 떠났다. 저녁에 그는 텔레비전과 여행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다. 1967년에 하우프트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30년 후 수사관들은 엘키니 레이나의 아파트에서 모든 물건을 가져왔다고 확신했다. 그때 레이나는 이미 그의 집 지하실에 있었다. 1999년 9월 9일 레이나가 롱아일랜드의 집 아래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사관들은 플로리다에 있는 하워드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워드는 그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30분 동안 하워드는 이 탱크와 그 내용물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물었다. 공장에서 일했던 그 여자를 알고 있었나요? 윌킨스가 답했다. 네, 오래전에. 하지만 우리 관계는 짧았어요. 제 장인이 알아냈고 즉시 헤어질 것을 주장했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녀의 이름에 대한 질문에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그녀를 없애고 탱크에 숨겼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대화가 전화통화로 중단되었다. 빈스의 아내가 전화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윌킨스는 수사관들의 방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통화 후 그는 수사관들에게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수사관들이 플로리다의 집에 왔을 때 그들에게는 체포영장이 없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수사관 중 한 명이 상사에게 전화해서 하워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9월 10일에 하워드의 아내가 경찰에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하워드 윌킨스는 이른 아침에 사라졌고 지갑을 집에 두고 갔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고 그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장소를 확인했다. 45분 후 그들은 휴가 중인 친구의 집에서 그를 발견했다. 하워드는 차고에 있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일어난 일의 이유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깨달은 후 하워드 아렌스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뉴욕의 실험실에서 하워드와 아이의 DNA를 비교한 결과 일치가 확인되었다. 레이나는 30년간 탱크에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엘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나스의 친구 케이티 안드라데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며 말한다. 저는 5분이나 10분 더 일찍 왔다면 레이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은 레이나의 가족을 찾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레이나는 엘살바도르로 이송되어 가족묘지에 묻혔다. 얼마 후 레이나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딸 옆에 묻혔다. 인간의 행동은 때때로 너무나 예상치 못하고 설명할 수 없어서 사건들과 그 관련자들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일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년간 법 집행기관의 주의를 끌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동기를 해독하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 인디애나 주의 중심부에는 그림 같은 노스 웹스터가 있다. 맑은 호수들과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이다. 이곳은 항상 낚시 애호가들을 끌어들였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손님들도. 70년대 중반 이 도시의 인구는 겨우 500명에 달했다. 오늘날 여기에는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따뜻한 가족 도시의 분위기는 보존되어 있다. 노스 웹스터는 여전히 시끄러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삶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웃들을 친척처럼 신뢰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놀고 친구들을 방문했으며 많은 주민들은 문을 잠글 이유조차 보지 못했다. 수년간 지역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이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1975년이 도시의 일상적인 생활 리듬을 바꾸었다. 이때 여기에 미첼 가족이 살고 있었다. 부부는 졸업 직후 결혼했다. 그들은 학교 때부터 함께였고 항상 큰 가족을 꿈꾸었다. 그들의 첫 아이인 딸 로렐은 1958년 5월 24일에 태어났다. 5년 후 사라가 태어났고 나중에 막내 아들 브루스가 가족에 합류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둘러쌌고 집안의 특별한 따뜻함과 지원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웃들은 종종 미첼 가족이 이상적인 미국 가족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항상 함께 뭉쳐서 서로를 지지했다. 가족은 깊이 신앙심이 있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든 미첼 가족들이 교회에 참석했다. 로렐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에 대한 부지런함을 보였고 뛰어난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합창단에서 노래했고 인근 도시들에서 콘서트에 출연했으며 사회생활에 참여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했고 가까운 교회 캠프에서 일했다. 교회 구성원들은 종교 모임에서 자주 그녀를 만났다. 그들은 이 친근하고 긍정적인 젊은 여성이 온화한 성격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친척들은 항상 가족을 돌보고 친척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한 맏딸의 위대한 미래를 믿었다. 1975년 8월 6일 여름날은 로렐에게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린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며 부모가 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점심 식사 후 14시경 로렐은 교회 캠프에서의 근무를 위해 출발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녀는 사고 없이 직장에 도착했다. 항상 그랬듯이 시간에 맞춰서. 계획은 간단했다. 2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800m 떨어진 지역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었다. 근무 종료 후 로렐과 친구였던 동료가 그녀를 공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저녁 공기를 즐기기 위해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약 10분 후 길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아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약속에 서둘러 가던 로렐은 대화를 위해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손만 흔들었다. 이것이 누군가가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공원에서 친구들은 그녀의 등장을 기다렸다. 20분이 지났다. 이 거리를 걸어가기에 충분히 넘치는 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로렐을 매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타나곤 했다. 그녀의 부재는 그녀의 평상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일행은 교회에서 가능한 지연을 의심하며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상황은 이 시대에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복잡해졌다. 유선 전화 번호로만 연락할 수 있었다. 로렐은 지각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계속 기다렸다. 30분 후 그들은 약간 짜증이 나서 친구를 기다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심각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녀 없이 저녁을 계속했다. 로렐의 부모들도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딸이 일 후에 친구들과 만날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해진 통금 시간인 자정까지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녀의 이 산책을 허락했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로렐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엄습했다. 친구들과 달리 부모들은 이해했다. 그런 행동은 그들의 딸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부모의 걱정은 매 분마다 커졌다.
맏딸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어머니로 하여금 즉시 그녀의 부재 상황을 명확히 하게 만들었다. 17세의 로렐과 그녀의 부모들은 젊은 여성의 친구 서클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 대부분은 근처에 살았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걱정이 아침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강했다. 먼저 그들은 길 건너편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갔다. 보통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로렐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식은 부모들에게 불쾌한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이미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로렐이 공원에서의 만남에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행이 그녀 없이 산책을 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 소식에 기분이 나빠졌지만 아버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딸을 찾으러 가서 그녀의 평상시 경로를 조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딸을 그곳에서 만날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들은 다시 실망했다. 그때 걱정스러운 가족은 로렐과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있었던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보였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젊은 여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여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평범한 변명으로 시작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가던 17세 젊은 여성이 부모와의 다툼 후 집에서 도망쳤거나 지인들을 방문하러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아마도 그녀가 단순히 파티에서 더 오래 머물렀을 수도 있었다. 부모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교회에서 보낸 로렐에게 그런 행동이 완전히 비전형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를 듣기를 주저했다. 미첼 부부는 거의 1시간을 경찰서에서 보내며 경찰관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딸은 절대 친구들과의 만남과 통금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시점에서 로렐의 운명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아는 그들의 조용한 도시에서 그런 사건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 부모들의 전화 덕분에 경찰서 앞에 도울 준비가 된 자원봉사자들의 전체 그룹이 모였다. 밤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수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그들은 로렐이 만남으로 가는 길에 지나쳐야 했던 캠프와 교회 주변 지역을 조사했다. 그들은 젊은 여성의 전체 경로를 확인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수색팀들은 나뉘어서 새벽까지 도시를 샅샅이 뒤졌지만 수색은 성공하지 못했다. 10시 30분에 그녀가 만나려고 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로렐을 찾는 것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젊은 여성이 단지 지인들과 함께 있을 뿐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수사관들은 실종자의 환경을 신중히 조사했다. 미첼 가족과의 대화에서 경찰관들은 단서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확인된 모든 연락처들이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렐은 법적 문제와는 거리가 먼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랐다. 친구들에 대한 신문은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젊은 여성의 삶에는 젊은 남성과의 복잡한 관계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직 데이트와 로맨틱한 관계에 관심이 없었다. 이 조용한 소도시의 주민들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의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지역 공동체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수사관들은 로렐이 그녀의 길을 시작한 지 약 10분 후에 아는 사람들 그룹을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지나갔다. 젊은이들은 그녀의 좋은 기분을 주목했고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같은 시간에 한 남자와 그의 아들이 도시 북쪽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목가적인 분위기는 물살과 함께 떠내려오는 이상한 무언가에 의해 방해받았다. 불분명한 물체에 관심을 가진 낚시꾼은 보트를 더 가까이 조종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물속에서 젊은 여성을 보았다. 놀란 남자는 그녀가 기분이 나빠져서 실수로 강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우려는 희망으로 그는 그녀를 보트로 끌어올리고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은 매우 차가웠다. 모든 도움 시도가 헛될 때 낚시꾼과 그의 아들은 해안으로 노를 저었다. 지나가는 차를 보고 그는 운전자에게 구조 서비스를 부르도록 요청했다. 이 시점에서 로렐 미첼의 실종은 아직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젊은 여성에게서 어떤 서류도 발견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도착한 경찰관들은 그녀의 손에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를 발견했다. 낚시꾼과 그의 아들은 이곳 사람이 아니어서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로렐이 실종자로 신고되었다. 반지의 이니셜을 통해 그녀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부모들은 나중에 그들의 딸의 신원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부주의나 알코올 영향으로 인한 다리에서의 추락이라는 사고 버전이 나왔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러한 추정을 빠르게 반박했다. 그들은 로렐이 4살 때부터 수영을 했고 물을 좋아했으며 물살을 쉽게 다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확인해 주었다. 다리는 그녀의 평상시 경로에 있지 않았고 그녀는 그곳을 지나갈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우연한 사건이라는 버전을 추구했다. 법 집행기관의 대표들은 친척들의 버전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강한 저류가 있는 큰 강의 특성을 지적했다. 특정 지점에서는 물살이 너무 강해서 경험 많은 수영자들조차 이 지역들을 피했다. 수사관들은 로렐이 실수로 물에 빠지거나 수영하러 갔다가 물살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버전은 방문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분류된 특별히 차단된 구역들의 존재로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법의학자의 감정은 경찰의 추정을 완전히 반박했다. 조사 결과 젊은 여성에게서 물리적 충돌을 시사하는 여러 흔적이 발견되었다. 부상의 성격은 자기 방어를 나타냈다. 주로 팔과 상체 부위에 위치했다. 의학적 감정은 주요 원인이 머리 부상이었고 강은 아마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확정했다. 안타깝게도 물속에서의 긴 체류는 추가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가능한 성폭행 버전의 확인도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흔적이 사라졌고 보존된 파편들은 완전히 분석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DNA 조사 기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생물학적 흔적이 있는 물체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크기는 질적 조사에는 너무 작았다. 발견된 모든 증거들, 의류, 신발,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는 젊은 여성의 개인 물품들, 보관되었다. 작별의식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든 애도자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서서 미첼 가족에 대한 지지와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다.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몇 달 후에 일어났다. 경찰에 알려지지 않은 젊은 여성이 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환원이 세부 사항을 묻기 시작하자 연결이 끊어졌다.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신비한 증인을 찾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 호출을 했다. 그녀에게 완전한 익명성과 포괄적인 보호를 약속했다. 법 집행기관은 젊은 여성을 설득하여 다시 그들과 연락하고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모든 것을 했다. 나중에는 $50,000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그 시대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신비한 증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걸려진 현상금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경찰에 많은 거짓 신고가 들어왔고 그것들의 확인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했다. 로렐의 실종 후 6개월이 지나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이 경찰서에 왔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 보통 일에서 집으로 공원을 통해 가던 길에 살고 있었다. 캐서린은 22시 15분경에 로렐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시간은 그녀의 평상시 집으로 가는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저녁 주부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소리로 판단하면 차가 그녀의 창문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큰 젊은 목소리들이 들렸고 캐서린이 창문으로 갔을 때 그녀는 차의 트렁크가 닫히는 것을 아직 볼 수 있었다.
방금 지나가던 로렐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 거리에는 여러 젊은 사람들이 탄 빨간 차가 서 있었고 즉시 달아났다. 증인은 차의 번호판이나 탑승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차 자체는 기억했다. 빨간색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눈에 띄었다. 경찰은 즉시 지역에 유사한 차량의 모든 소유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간의 수색은 결과가 없었다. 수사관들과 로렐의 가족의 희망과는 달리 수사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사건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2010년 초 기존 증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인 유전 분석 기술이 나타났다. FBI의 심리적 프로파일 전문가들이 수사에 참여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찾고 있는 사람은 젊은 주민이거나 근처에 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과거에 법적 문제와 다른 법 위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기존의 생물학적 흔적들은 완전한 DNA 분석에는 너무 미미했다. 이 시기에 과거의 미해결 사건들을 위한 특별 수사팀이 구성되었다. 로렐 미첼의 이야기가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연로한 부모들은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희망을 다시 표현했다. 수사관들은 30년 전에 모순된 결론들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을 새롭게 다루기로 결정했다. 안타깝게도 미첼 부부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지 못했다. 2012년까지 수수께끼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로렐의 부모들은 나이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진실을 알기를 희망했다. 그들의 죽음 후 로렐의 형제와 자매는 진실을 찾는 것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일련의 뉴스 보도가 그들의 자매의 슬픈 이야기와 거의 40년간 지속된 결과 없는 수사를 조명했다. 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몇 달간의 집중적인 보도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르네라는 여성이 경찰에 왔다. 1975년에 그녀는 로렐과 동갑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 사건 후 약 일주일 후에 그녀는 존 레만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파티에서 시작되었고 전체 도시가 이야기하고 있던 로렐과의 사건 후에도 계속된 관계가 발전했다. 그들의 만남 중 하나에서 존이 너무 많이 마신 후 르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여름에 그의 친구가 거리에서 젊은 여성을 멈춰 세웠다. 그는 일어난 일의 목격자였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존은 사건을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했지만 그의 친구가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녀는 그의 말에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수년 후 보도를 보고 의심이 들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르네의 이야기는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존이 사건의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사는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혔다. 르네는 이 대화 직후 그들이 헤어졌다고 보고했다. 오늘날까지 그 여성은 그의 이후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동안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분명히 그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 수사관들은 존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시도했거나 아마도 그가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이야기했고 친구는 전혀 없었을 수도 있다. 르네는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기억에서 번디나 밴디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사건을 검토할 때 수사관들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목록, 오래된 용의자들과 증인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이름들 중에서 르네에게 특히 하나가 눈에 띄었다. 프레드 밴디. 그의 개성은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로렐의 실종 몇 년 후 빌이라는 젊은 남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프레드 밴디와의 지인에 대해 보고했다. 고정된 주거지, 직업, 교육이 없는 남자. 뉴욕의 실험실에서 하워드와 아이의 DNA를 비교한 결과 일치가 확인되었다. 레이나는 30년간 탱크에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엘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나스의 친구 케이티 안드라데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며 말한다. 저는 5분이나 10분 더 일찍 왔다면 레이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은 레이나의 가족을 찾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들은 동반자와 함께 젊은 여성을 도시 밖으로 데려가서 강에서 사건의 모든 흔적을 제거했다. 이 시점에서 빌의 진술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젊은 여성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고 그의 말은 확인될 수 없었다. 나중에 진술들이 로렐의 사건에 추가되었지만 확증하는 증거의 부족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서류를 검토한 후 수사관들은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언급된 존 레만, 프레드의 동반자는 르네에게 고백한 같은 남자였다. 이제 주요 용의자들의 유전자 샘플을 비교를 위해 수집해야 했다. 2019년까지 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존이나 프레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아직 없었다. 수사관들은 심지어 현미경적 생물학적 물질의 흔적도 분석할 수 있는 현대 장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에 모든 증거물들의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로렐의 의복, 신발, 개인 물품과 장신구. 최신 기술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거의 1년이 걸렸다. 2020년 2월의 수사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로렐의 옷을 재조사할 때 범죄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눈에 띄지 않았던 현미경적 흔적들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에게는 비교 자료가 있었다. 프레드의 샘플들이 그의 이전 범죄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다. 첫 번째 비교는 80%의 일치만을 보여주었다. 최종 결론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번의 반복 분석 후 전문가들은 프레드의 샘플과 거의 완전한 일치를 얻었다. 2023년에 경찰은 프레드 밴디와 그의 친구 존 레만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프레드는 과거에 젊은 여성들에 대한 3건의 부정행위 사례가 있었다. 이 모든 에피소드들에 대해 그는 단지 짧은 구금만을 받았다. 신문에서 프레드는 로렐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고백했고 1975년에 빨간 차를 가지고 있던 존과 함께 행동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책임을 친구에게 떠넘기려고 시도했지만 왜 젊은 여성의 물건에서 그의 흔적만 발견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두 남자 모두 사건 후 거의 48년이 지나서 구금되었다. 로렐의 친척들은 이 사람들이 경찰이 그들을 찾기 위해 성공 없이 시도하는 동안 수십 년간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체포된 자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프레드는 존을 주요 가해자로 지목했고 존은 프레드가 로렐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존은 자신의 직접적인 관여를 부인했고 수년간의 침묵을 친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사건의 시효와 기소 측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변호사들은 그들의 의뢰인들의 죄를 완화하기 위해 표준적인 변호 방법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전 평판이 이 과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모든 논의를 검토한 후 배심원들은 심의를 위해 물러갔다. 1시간 후 그들은 판결을 발표했다. 69세의 프레드 밴디가 가장 심각한 혐의에서 유죄로 판명되었다. 최종 법정 심리에서 프레드는 조기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건이 1975년의 법률에 따라 심리되었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단지 2가지 형벌 옵션이 있었다. 가석방 권리가 있는 종신형 또는 최고형. 나중에 극형이 주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프레드는 자신의 생애 끝까지 감옥에 갔다. 대중은 판결의 정의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볍다고 여겼다.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인 인디애나 주 5번의 68세 존 레만은 다른 길을 갔다. 그는 수사관들과 합의를 맺고 공범 관계를 고백했다. 협력에 대한 대가로 존은 단지 8년의 구금을 받았다. 주요 피고인과 달리 그는 언젠가 나올 기회가 있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존은 법정에서 그의 공범에 대해 증언해야 했다.
판결 선고 후 로렐의 62세 자매는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했다. 그녀는 우리가 그를 잡았다라고 쓰인 풍선들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렇게 가족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의 승리를 축하했다. 안타깝게도 두 관련자 모두 지난 수십 년간 자유롭게 긴 삶을 살 수 있었던 반면 17세 젊은 여성에게는 이 기회가 가장 무의미한 방식으로 빼앗겼다.